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최평균 교수입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HIV와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에서 HIV 감염된 감염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세계보건기구와 각국 정부와 같은 다양한 단체에서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IV라는 것은 후천적 면역결핍 증후군 바이러스, 에이즈라는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입니다. HIV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CD4 양성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 중에 아주 일부분의 세포만을 감염시킵니다. 정상인들에서 혈액검사를 하면 1cc당 1000개에서 1500개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이 CD4 양성 T세포를 감염시켜서 이 CD4 양성 T세포 수가 우리 몸에서 점점 줄어들면은 면역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면역이 떨어짐에 따라서 면역 기능이 정상인 사람한테는 병을 일으키지 못하는 매우 병독성이 약한 미생물에도 감염병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감염을 우리가 기회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기회 감염으로는 폐포자충 폐렴과 같은 특수한 폐렴, 그리고 식도 칸디다증과 같은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라고 하는 거는 HIV 감염된 환자가 CD4 양성 T세포 수가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 면역이 정상일 때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만 감염이 되는 기회 감염이 나타난 경우를 말하고요. 하지만 이런 기회 감염이 없다고 하더라도 CD4 양성 T세포 수가 200개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도 저희가 에이즈라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모든 HIV 감염인이 에이즈가 되는 건 아니고요. HIV 감염인 중에 병이 너무 진행해서 면역 수준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는 환자들을 에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만으로 HIV 감염을 의심하거나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HIV 감염의 초기 증상은 이제 급성 HIV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초기 증상은 보통의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증상으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몸살 기운이 있고 오한이 들고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서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증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왔다고 하여 이걸 HIV 감염이라고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고 HIV 감염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혈액 검사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HIV 감염은 현재는 99% 이상이 다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최근 한 4에서 6주 전 사이에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때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HIV에 감염이 되면 한 4에서 6주 정도 지나서 열나고 머리 아프고 몸살 기운 있고 이런 급성 HIV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생기는데 모든 환자가 다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 40에서 60% 정도의 환자들에서만 그런 증상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 40%의 환자는 HIV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급성 HIV 증후군을 경험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죠. 급성 HIV 증후군을 넘기면 환자가 무증상 잠복기라는 기간이 되는데 이 무증상 잠복기는 사람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무증상 잠복기에도 증상은 없지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CD4 양성 T세포를 감염시키고 파괴하면서 면역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러한 면역이 특정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특정 감염에 취약해져서 감염에 의한 증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무증상 잠복기는 매우 빠르게 진행하는 사람은 1, 2년 안에 진행할 수도 있고 매우 길게 진행하는 사람은 2, 3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고 하지만 이 무증상 잠복기에도 혈액 검사를 하면 저희가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쓰는 방법은 항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보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데 그 항체가 몸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체 검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은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걸립니다. 노출된 바이러스 양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항체가 좀 더 늦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3, 4주의 검사에서 음성이라 하더라도 정말 걱정이 된다면 6에서 12주 후에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HIV 감염에 쓰는 검사 중에 항체로 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체 검사는 선별 검사, 확진 검사를 합니다. 첫 번째 항체 검사는 우리 엘라이자 검사라고 하는데, 엘라이자 검사는 대개는 검사를 하면은 3-4시간 이후면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확진 검사는 웨스턴 블럿이라는 검사인데, 이거는 보통 병원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는 각 시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보건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엘라이자 양성을 보이는 검체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보내서 다시 한번 확진 검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시행한 선별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음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검사에서 양성이라고 HIV 감염이라고 확진할 수는 없고, 확진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진 검사까지 양성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면 우리가 HIV 감염이 됐다라고 이제 확진할 수 있고요. 감염 여부가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다음 단계는 바이러스의 증상을 억제시키는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시작합니다. 초기의 약들은 효과가 불충분하고 또 약을 끊을 수 없다는 단점, 오래 약을 먹어야 된다는 단점 때문에 면역력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약제를 시작하자라는 컨센서스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약물의 부작용들로 많이 개선이 됐고, 또한 치료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환자들의 예후가 더 좋아진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진단이 되자마자 치료를 시작하자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한다면은 이 환자에 어떤 약을 쓸지는 그 환자가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지, 혈액 검사에서 어떤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보통의 치료였는데, 당일 치료라는 거는 그런 혈액 검사를 내면서 동시에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약을 주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약들도 현재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별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현재는 당일 치료도 가능한 시대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HIV 감염인이 실명으로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은 치료비를 전액 지원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확진이 된 시점 이후로만 치료비가 지원이 됐는데, 최근에 규정이 바뀌면서 확진 검사를 의뢰한 날부터 치료비가 지원되는 걸로 규정이 바뀌어서 정말 의심이 되는 환자는 사실은 확진 검사를 내면서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치료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과 감염된 사람이 약을 잘 복용하면 기대 수명이 비슷한데, 문제는 지금 치료의 한계가 약을 끊지를 못합니다. 그 끊지 못하는 이유가 바이러스 자체가 CD4 양성 T세포라는 면역세포를 감염시킨다고 했는데, 그 면역세포 중 기억 면역세포 같이 증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세포들에도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박히거든요. 이런 기억 면역세포에 들어가 있는 바이러스가 현재 약으로 제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는 면역세포가 다시 회복하고 좋아지는데, 약을 끊으면 기억 면역세포에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나오면서 다시 증식하고 또 면역세포를 파괴시키는, 그래서 약을 끊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환자들이 완치가 되느냐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죠. HIV 감염은 당뇨 고혈압과 똑같은 병이다.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도 그거를 완치시키지 못하지만 평생 약을 먹으면서 조절해 가면서 합병증 안 생기게 하는 치료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HIV 감염도 조절을 해가면서 면역을 파괴시키지 않게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치료의 가장 큰 단점이 약제를 중단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제 선택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지만 복약 편의성 중요하고요. 한꺼번에 여러 알을 먹는 것보다는 여러 성분이 한 알에 들어있는 복합제로 저희가 처방을 하는 걸 좀 더 고려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장기간 약을 먹음에 따른 약제 부작용 또 고려를 해서 부작용 가능성이 좀 더 적은 약제, 환자들이 다른 기저질환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또 약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약들과의 약물 상호작용이 부딪히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치료제를 선택합니다. 현재 HIV 바이러스의 치료의 목표는 강력한 항바이러스제,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제를 투여해서 혈중에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억제를 시킨다면 바이러스의 증식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CD4 양성 T세포가 파괴되는 게 멈춰지고, 멈춰진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1년에서 한 100에서 150개 정도 CD4 면역 T세포가 회복합니다.
또한 혈중에서 이렇게 바이러스의 증식을 최대한 억제시키면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는 위험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약을 먹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1cc당 바이러스가 한 10만 개, 많은 한 100만 개 이상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약을 먹으면 이 혈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20개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혈액이나 체액에 다른 사람이 노출됐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거의 한 10만 배 이상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혈액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주변에 전파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도 미국 질병관리청은 제한할 정도로 약제를 복용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면역력을 회복시킨다. 다른 하나는 주변으로의 전파 위험을 최대한 억제시킨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료하는 의사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처음 이제 약을 쓰면은 대개는 그 약에 특별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달 내지 2달 정도에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점점 오는 간격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상태가 안정이 된다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병원에 와서 다른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억제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바이러스가 억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검사를 좀 하셔야 되고 피검사는 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문하기 1, 2주 전에 와서 피검사를 하시고 외래에서 의사 만나시고 이제 이런 스케줄로 보통 치료가 되셔서 그 정도 스케줄 1년에 2번 정도 오십니다. HIV 감염인에서 의사가 확인하는 지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이러스 RNA 역가입니다. 그게 최대한 검출되지 않은 한계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이고요. 또 바이러스가 감염시키는 CD4 양성 T세포의 수를 저희가 혈액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환자 치료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약만 잘 먹으면 기대 수명을 다 누리실 수 있고 또 처음에 이 약제 치료 시작을 했을 때는 하루에 3번씩 약을 하루에 15알을 먹어야 됐습니다. 약을 먹으면은 미토콘드리아 독성 때문에 얼굴살이 빠지고 지방은 늘어나는 막 이런 특징적인 체형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지만 최근에 나오는 약들은 하루에 한 번 먹는 약까지 개선이 됐고 대사부작용의 가능성도 최소한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거는 내가 결혼하고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약을 잘 먹어서 바이러스를 최대한 억제한 상태에서는 전파 위험이 매우 낮기 때문에 출산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도 리스크가 0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산부인과에서 시험관하기 시술을 통해서 그 정자를 얻어서 바이러스를 제거한 다음에 인공수정을 시켜서 파트너에게 착상해서 출산하는 이런 시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일상생활을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약을 안 먹어버리면 몸에서 면역세포는 조금씩 파괴되고 또 약을 먹다 안 먹다 하는 게 사실 제일 안 좋습니다. 몸에 적당히 바이러스 약이 노출되면 내성이 잘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내성이 축적돼서 진짜 나중에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치료를 시작을 하면은 꾸준히 약을 잘 먹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런 걸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 환자들 되게 존경합니다. 저 같아도 증상이 없는데 날마다 약을 챙겨 먹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제를 매일 일정하게 먹어서 약물의 농도를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이 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하루에 언제는 약을 먹는다. 이제 이런 일정한 시간을 정하시고 그때는 약을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고요. 요즘은 또 통 같은 게 이렇게 날마다 먹을 거를 넣어놓는 이런 거를 쓰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루 이틀 빼먹는 거는 지금 약들이 좋아져서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약을 꾸준히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가 이 감염과 에이즈 환자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엄청난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힘드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 감염됐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발달된 의학기술과 약제들로 인해서 약을 잘 드시면 건강하게 기대 수명을 다 누리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믿으시고 약을 잘 드시고 열심히 치료받으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